서영교 의원이 판사를 의원실로 불렀던 날, 그날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2015년 5월 18일입니다. 보좌관이 지역구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또 서영교 의원을 도와주는 사람의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죄로 구속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고를 합니다. 그때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하는 판사를 의원실로 부릅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 주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강제추행 미수죄를 공연 음란죄로 바꿔달라. 왜냐하면 강제추행 미수죄가 훨씬 더 형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네. 형이 가병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이전에 이미 이 지금 구속 가능성이 있는 그 아들이, 지역구 관계자 아들이 공연 음란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답니다. 네. 사람은 나가서 똑같이 재범이었군요. 그래서 재범이기 때문에 또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공연 음란죄로 바꿔주되 다시 벌금을 해달라. 이 두 아하. 가지 주문을 판사에게 했다는 게 지금까지 밝힌 내용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면 이 주문을 받은 판사, 어디서 온 판사입니까?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라고 하는데 정확한 역할과 임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 파견 전문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문적인 어떤 영역을 두는 전문위원들이 있거든요. 네. 전문위원으로 파견을 나간 겁니다. 부장판사 두 사람이. 그러니까 보시면 국세법사위 전문위원은 뭐냐? 저 부장판사급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국회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네. 법원은 일단 퇴직하고 법원을 퇴직하고 네, 온다고요? 그리고 판사가? 국회로 임용하고 국회에서 임용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저 임기가 끝나면 다시 판사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현직 검찰들 청와대 파견할 때 검사 사표 냅니다. 네. 청와대로 가요.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끝나면 다시 검사 다시 임용받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하. 사법부 공무원이 바로 사표를 내고 입법부인 국회로 왔다가 끝나면 다시 판사 재임용되는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문관은 뭐냐? 그거는 이제 판사 주의 유지한 차로 국회를 그냥 파견 가는 겁니다. 네. 파견 공무원이에요. 근데 저게 이제 명목은 뭐냐? 명목은 이런 거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의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니까 그걸 도와주러 가는 형태의 명목은 명목인데 물론 그 일도 하겠지만 친정과의 관계상 아하. 어떤 로비의 창구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어떤 의구심들은 그동안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야 이거 정말 알겠습니다. 딴 일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얘기도 좀 생기고 있는 거죠. 사실 국회에는 대관 업무라고 해서 대기업들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파견이 가 있고 많이 수시로 드나들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국회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다면 법원에서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장판사급을 법원까지 퇴직시켜가면서 국회 사무처에 이직을 시켰을까요? 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주로 평상시에는 국회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보좌관들을 만나고 점심이나 저녁에 대접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법사위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같은 것을 할 때 국정감사 때 어떤 걸 질문할지 이런 것도 미리 염탐해서 빼내고 거의 뭐 스파이 노릇하는 곳이고요. 판사가 국회 안에서 이른바 속칭 스파이 노릇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국회 파견 판사의 존재 자체가 사법개혁과는 거꾸로 가는 일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법원은 계속 이 파견 판사를 오전까지만 해도 보내겠다고 했다가 이 시끌시끌해지자 또 파견 판사 이제 안 보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바꿨다면서요. 예, 이 전문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는데 모든 부처에서는 국회에 전문위원으로 파견을 나옵니다. 아, 모든 부처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이 행정부 소속이었다가 입법부에 오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의원의 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네. 또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판사 출신 전문위원만큼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목소리가 지금까지 높아왔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사법농단 의혹 그러니까 재판거래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9월 20일에 사법개혁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네. 여기서 사법부만은 법관을 외부기관에 파견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 네.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하. 이번에 국회에서 법사위 전문위원이 한 사람이 비는데 공모를 해달라고 공모문을 냅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에서 법원이 응시를 거예요. 네. 그래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얘기와도 너무나 다르네요. 다르고 예. 또 국회도 법사위만큼은 삼권 분립에
의지를 가지고 이번만큼은 고쳐보자 이런 생각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오히려 국회가 법원의 문제를 삼은 겁니다. 네. 자, 국회의원들은 사법부의 잘못된 행태를 견제해야 합니다. 서영교 의원 역시 그런 임무를 가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서영교 의원은 지인의 아들의 재판 청탁 의혹을 지금 강력하게 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권력 무죄, 서민 유죄를 외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유력 정치인의 인척, 봐주기 논란. 우선 1심에서 기본 양형에도 못 미치는 양형이 떨어졌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권력 무죄, 서민 유죄. 이 상태가 우리 법무부에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혹 제가 억울한 사람들의 일이 있어서 법원 쪽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해주는 모습에 제가 요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대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을 옆에서 봐왔던 사람들의 말은 또 다릅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한 진정성은 믿는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 이번 사건, 이 재판 청탁을 했던 부분은 기억이 전혀 안 난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큼은 거짓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짓말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서영교 의원님하고 4년간 법사위에서 같이 있어서 사실 인간적으로도 친하고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진정성을 믿는 편인데 적어도 이 사건만큼은 서영교 의원이 잘못하신 게 분명하고요. 또 지금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서 지금 아니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시면 정말 더 심각하게 확대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서영교 의원이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또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좀 그 해명이 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하니까 네.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뭐 명확하게 결정이 나온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여지는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본인이 억울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이게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근데 이 자리에서 뭐 본인이 안 했다고 지금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국회의원이 판사한테 이런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정현 차장,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한 서영교 의원의 말과는 달리 이 말을 했다라는 근거 자체가 지금 그렇죠. 이미 지금 검찰 조사에서 다 지금 증거로 다 나와 검찰에서 있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가장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데 바로 서영교 의원실에 불려간 판사가 얘기를 듣고 바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임종원 전 아하. 처장한테. 그 이메일 내용을 보면 이렇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서영교 의원이 직접 한 얘기다. 지인 아들이 강제추행 의도가 없다고 하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부탁해왔다. 이런 내용을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직전에 만난 서영교 의원에게 그 얘기를 듣지 않고서 그 이메일 보낼 리가 없겠죠.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부분, 이 부분은 거짓말임이 분명하다라고 같이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봐왔던 사람조차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공분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 청탁을 했다라는 그 시점이 그 지인의 아들이 재판받기 사흘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탁을 받자마자 아주 숨가쁘게 24시간 만에 이 모든 사건들이 처리가 됐다면서요, 조수진 부장? 네. 그래서 지금 더 논란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의 부탁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겁니다. 네. 이 서영교 의원이요, 처음 부탁한 것이 2015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종원 당시 법원 행정처장을 거쳐가지고 서울 북부지법원장까지 가는데 5월 19일, 그러니까 만 하루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하루 만에 이 얘기가 밑에까지 다 전달이 된 거죠. 법원을 다 통과해서 전달이 됐군요. 네. 판사에게까지. 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2013년 6월 서영교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법제사법위원회 그 전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법원 쪽에 이야기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해주는 모습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재판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그때도 있는 겁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이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서영교 의원의 부탁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막아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이 그 지법에 있는 담당 판사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전달을 하면서 내가 이거 막아줬어야 되는데 위에서 이런 거 내려오는 민원사항 내가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아줘서 미안하다 라면서 이 내용을 실행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처장이 바로 이제 서울 북부지방 법원장한테 이제 얘기를 했고, 지원장이 이제 담당 판사를 불러서 민원을 전달한 겁니다. 법원장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잖아요. 법원처장이라는 건 법원처라는 건 결국 판사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북부지법원장도 이제 그걸 무시할 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담당 판사를 불러서 얘기를 하면서 민원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걸 막아줘야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법원장의 가장 큰 역할이 재판에 어떤 개입하는 세력으로부터 이제 외풍을 막아주는 거겠죠. 근데 네. 오히려 이제 본인이 청탁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의도 서영교 의원실에서 전달한 부탁이 법원 행정처를 거쳐서 법원의 담당 판사에게까지 24시간 만에 모두 전달이 됐고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서영교 의원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무서운 자리인가요? 이 상고법원 때문에 그런 거죠. 상고법원. 상고법원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지금 네. 이 사법농단의 모든 일이 사실은 상고법원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의 상고법원 만들기 위해서 온갖 로비도 하고 재판거래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검찰 조사로 나온 걸로 보면 서영교 의원도 그 중에 하나, 서영교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명의 의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시에는 상고법원을 그 법을 만들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걸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겠죠. 네. 또는 청탁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주고 나중에 상고보험법에 관련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전문위원으로 나가 있는 국회 파견된 부장판사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그 대법원의 수건 사업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요, 제가 작년 8월에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주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뭐였냐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의 가장 수건 사업은 이 상고심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였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8월에 이것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뭐가 나왔냐? 바로 이 상고심 재판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거점 의원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서 그 명단에 서영교 의원이 등장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이 거점 의원이었던 서영교 의원이 방으로 불렀을 때 무조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 소식이 보도되고 논란이 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재판이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혹시 내 재판도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진 건 아닌가? 라는 한탄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정작 이 논란의 중심인 서영교 의원은 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범죄 혐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할 조항이 없어요. 처벌 조항이 없다고요? 네. 재판에 청탁을 했는데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부정청탁 방지,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 그런 것도 이 당시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네. 뭐 이게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봐야 되지만 만약에 거기 해당된다 하더라도 김영란법 최근에 생겼잖아요. 이거 2015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할 게 없어요 지금. 그러면 직권남용 또 얘기들 나오는데 이 직권남용이란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남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권한이 있는데 그걸 남용하면 직권남용인데 사법부에다가 판사한테 재판 청탁하는 거는 이건 기본적인 국회의원의 기본 직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직권남용 해당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벌할 근거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서영교 의원을 기소를 안 하고 그냥 공소장에다 뭐 임종원 전 차장 기소하면서 그냥 써버린 거지. 그렇지 않으면 기소를 했죠. 굳이 판단을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밝혀낼 수는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제가 이 법조계 인사들에게 들은 거는 약간 조금 다른데요. 네. 우선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제정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네. 김영란법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다만 이 사건은 임종원 전 처장의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의 공범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 때 또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 직권남용죄 그리고 직권남용죄의 공범죄 이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의 공범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재판 청탁 의혹이 일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판단을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당장 서영교 의원에게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정치적 판단 그리고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은 혹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